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그 의학 서적입니다. 의방유치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장부도입니다. 근데 전혀 장부 같지 않죠? 우리 몸속에 그 기관들을 그린 그림인데 뭐가 있어요? 뭐 공작이 있고 말이죠. 물론 모양이 좀 있긴 있어요. 심장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뭐 폐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꼭 5가지 기관만 등장합니다. 간, 심, 비, 폐, 신. 왜? 이 당시의 개념은 오행을 갖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목화, 토, 금, 수의 오행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목화, 토, 금, 수에 맞춰야 되니까 5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그 각 장기에 귀신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밑에 그린 그림들이 귀신들입니다. 이건 도교의 영향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교가 우리 그 전통 의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였던 것이죠. 그 다음은요, 이제 동의보감입니다. 1600년도니까요. 400년 전이죠. 아까 우리 밀렌더르프의 비너스를 보면 우리가 특징을 얘기했던 것 중에 빠진 게 뭐냐면 팔이 없어요. 아까. 그렇죠. 팔이 없었죠. 여기는 다리도 없어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학에서는 팔다리가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물론 이제 침 놓고 하는 자리는 다 있지만 장부를 볼 때는 몸통만 필요했던 겁니다. 몸통은 필요하고 몸통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가 이것도 역시 5개죠? 5개인데 이건 조금 더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상상에 근거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해부도가 나온 거는요. 해부도가 나온 거는 베살리우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게 최초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많은 해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해부도를 그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제 그 중국에요. 중국에 왕손경이라고 하는 그 반역죄를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혔어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데 처벌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인체를 해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해부를 하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생겼고 질감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양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이게 몇 근이냐, 심장이 몇 근이냐. 심장의 무게가 얼마나 하냐. 근데 심장의 무게를 달고 그걸 뭐와 비교를 하는가 하면 이 대역죄와 비교를 합니다. 대역죄인의 심장은 얼마만큼. 대역죄인의 장은 길이가 얼마냐. 그래서 장을 꺼내서 거기다 대나무를 찔러요, 가운데다. 그래서 그 길이를 잽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꺼내서 그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이 대역죄인의 어떤 특징.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죠.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다. 그런 과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역죄인인데 얘는 심장이 얼마다. 이런 겁니다. 연관지어서 이제 다른 그 서양의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지금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 범죄 심리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범죄자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범죄자의 사진들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요. 범죄자의 가계도를 쭉 그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공통점을 찾아내서 범죄자 상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작품은 이 시기적으로 한 350년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동양이고 하나는 서양입니다. 그럼 이 350년이라는 시간과 동서라고 하는 공간적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특징을 한번 말해볼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나체다, 그죠? 서양 건 나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입었어요, 그죠?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왕가를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나체가 없어요, 거의. 생각인데, 주제가 생각인데 그 표현되는 걸 보면 울퉁불퉁한 근육이에요, 그죠? 울퉁불퉁한 근육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뭐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찍 피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미륵 방가사의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원활하죠? 옷을 입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아주 원활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댑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요, 전혀.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동서가 35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되게? 뭘 기준으로 봅니까? 우리 병이 나면 병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한다.
또 다른 말 쓰죠. 고친다. 병을 고친다 그러죠. 왜 고치죠? 고친다는 말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죠? 기계에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몸을 고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부지불식간에 몸을 기계에 비유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몸을 기계에 비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죠. 나이가 먹으면 이제 고장 날 때가 됐어.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나는 거야. 자동차 한 10년 쓰면 이제 고장 막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그거와 관계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17세기경입니다. 서양에서 17세기경부터 그런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해요. 근데 17세기라고 하면은 뭡니까? 과학혁명이 있었던 때죠. 과학혁명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해부도, 베살리우스 해부도는 이제 16세기고요. 그 다음에 17세기에 누가 나타나죠? 아이작 뉴턴이 나타납니다. 뉴턴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기계적인 방정식을 갖고 설명을 하죠. 힘의 법칙 세 가지를 갖고서 세상이, 이 우주가 움직이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죠? 데카르트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거꾸로 됐죠.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그러면 거기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모든 걸 의심해 보기로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도, 여기 물컵이 있다는 사실도 의심했어요. 이건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일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의심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의심할 수 없는 건 뭐 없을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여기서 보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의심할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겠더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존재 근거를 찾은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생각이죠. 마음이죠. 존재는 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들어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은 뭐죠?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죠?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고 그거를 인과 관계로 묶었어요. 어떻게 묶었냐?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있다. 그죠?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뉴턴과 데카르트 이후에 기계적인 세계관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죠. 계몽주의 있고, 19세기에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온 겁니다. 그런 기계 문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가능치 않았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하죠. 일을 할 때 그 힘들이 어떻게 분포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가 많죠. 뭐가 있죠? 왼쪽 그림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없는 뭐가 있죠? 사람이 있죠? 짐진 사람이 있습니다. 짐진자가 있어요. 짐을 지고 그걸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그 고단한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사라지죠. 짐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실전적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로만 남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발전되어 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동전의 다른 면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어요. 나는 생각하다 고로 존재한다는 재밌는 게 뭐가 재밌느냐? 몸과 마음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죠. 데카르트가 친구 집 가서 그 집 개를 발로 걷어찹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막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아 전 그냥 기계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만이 영혼을 가진 거야. 사람도 기계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졌어. 그래서 이 기계 속의 유령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기계 속의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몸을 건축물에 비유를 하는, 그러니까 인공물에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첨단의 기계가 뭐였냐?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갖고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아마 뭐 자동차나 컴퓨터나 이런 것처럼 비유를 하겠죠. 이제 특히 이제 그 생각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그런 기계적 세계관을 갖고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계인데 어떻게 아이를 생산하는지 만들어내죠?